우리 잠깐 쉬었는데 강 선생께서 전통적 교육관만 일단 얘기했어요, 그죠? 예. 이제 진보적 교육관이 말씀해 주십니까? 네.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애들을 때리다 보면 가끔가다 빡치는 애들이 한 명씩 나타나죠. 때리고 있다고요? 예. 왜 때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계속 억압을 당하다 보면 이제 열받아서 반항하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 뭐 하시나? 저는 지금부터 건달입니다. 이 반항아들의 역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족구하라 어디였죠 영화가? 말죽거리 말죽거리요? 말죽거리 잔혹사네요. 네. 그래서 그 교육 사상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이 루소입니다. 루소 하면 좀 빵 터져. 네? 지난번에 루소 고승덕 교육관 나왔을 때 최 사장님이 저한테 네. 고승덕에도 루소의 향기가 난다 그러면서 왜? 네, 그래서? 그랬었어요. 너무 빵 터진 거예요. 왜냐면 루소라는 사람이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등장했던 굉장히 천재적인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뭐 칸트라든가 뭐 마르크스 사상의 원초적인 씨앗이 다 여기서 나온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이 생애가 되게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 워낙 독서 광이어서 가지고 좀 그런데 여성 편력도 굉장히 심했고 특히 이제 애를 3명인가 낳았는데 다 버렸습니다. 다 고아원에 있었어. 그래서 루소.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전 교육감 후보님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를 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교육 사상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인물. 노출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그 나중에 보여주고 싶어했다. 너 왜 애를 버렸냐? 그랬더니 이제 나는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미안하다. 아유 이거 보스 나가는 거 아니겠지? 예. 어쨌든 이 루소의 교육 사상을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소의 미안하다. 루소에 따르면 인류의 그동안 쌓아왔던 문명이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인간 본성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 특히 이성 중심적인 사회 질서가 인간 본래의 어떤 감성, 도덕성을 갖다가 타락시키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의 기본 관점입니다. 그래서 문명에 의해 타락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 돌아가자는 게 이 사람의 뭐라고 합니까? 캐치프레이즈. 예, 구호예요. 계속 내세우는. 그래서 교육의 목적 역시 개인에게 내재된 어떤 자연적인 본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자연적인 본성이라는 게 뭐 모든 인류가 다 같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뭐 본성 같은 건 아니고 각자가 가진 개성 혹은 잠재력,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소에 따르면 이 사람의 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아이들의 흥미 혹은 경험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이 기존의 교육에 따르면은 성인을 위한 가도기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아니다. 아동은 아동기에 맞는 어떤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 아이들에게 맞는 흥미와 발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 고유의 이 특징들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념을 거의 처음으로 얘기한 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두 번째 교육의 원리는 서국의 방정환 그렇죠. 선생님. 네, 방정환.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 추억의 방정환 선생님. 두 번째 교육의 원리는 소극적 교육이라고 그래요. 네거티브한 교육이다. 그래서 기존 교육은 적극적인 교육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가 만들어낸 관습 혹은 가치 체계를 애한테 막 주입을 하는 거야. 들이붓는 거죠. 옛날 전통적인 교육에서. 예. 전통적인 교육에서는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 형태로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발달을 저해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함부로 애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이들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루소의 얘기를 종합하자면 루소는 기존 교육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아동의 세계를 발견했고요.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거는 학생이 교육의 주체이고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첫 번째 학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안하다. 근데 그게 자신이 공교육이 아닌 당시의 교육으로서 주입식 교육을 하면 자신의 자녀를 망칠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방종한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과 이상이 괴리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상가로서는 그런 거였지만 책임진 감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그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삶 자체가 좀 문제가 많았던. 좀 문제였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의 이념이 사실 굉장히 자유주의적이었고. 예. 그래서 루소가 한 번 한 1700년, 1800년 가까이 돼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싸그리 잊혔다가 이 이념이 19세기 말쯤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다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혹시 존 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존 듀이. 존 듀이라고 실용주의자라고 해가지고 고양이 아니야. 이 사람이 근데 굉장히 유명한 교육학자입니다. 듀이 고양이 이름인데. 고양이가 있어? 도서관 고양이 듀이 있지 않나요? 뭐야? 그게 존 듀이 이름을 가져왔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모르겠다. 예. 듀이.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까지 미국 학계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컸던 학자입니다. 존 듀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루소가 주창했던 이런 좀 진보적인 요소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살리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진보주의 교육관도 사실은 좀 철학적인 베이스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주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실용주의적인 인식론, 철학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존 듀이에 따르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립하는 보편타당한 절대적 진리가 과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는 얘기, 이 사람이 따르면. 의미 없다는 거죠. 진리 판별의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은 유용성입니다. 듀이에 따르면. 근데 유용성이라는 게 이걸 하면 내가 소득이 얼마나 올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듀이 얘기 들 때마다 고양이 얼굴이 생각나. 인터넷 좀 그만하라고. 인터넷 좀 그만하라고. 미친놈아 그만해. 네. 그러니까 진리 판별의 근거가 유용성인데 이게 무슨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느냐 이 차원이 아니고요. 어떤 판단이 그 특정한 상황적 맥락 속에서 적합하다면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실이가 지금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게 참일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어떤 상황적 맥락에 독실이가 처해 있을 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진짜 낭떠러지가 있어. 네네. 그럼 그거는 참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그 판단이 그 상황에 적합한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신을 믿어도 되는 거야. 존 듀이가 실용주의라고 해서 신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신이 의미가 있어. 왜냐면은 어떤 독실이가 아니면은 김도인이 신을 믿음으로 해서 자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하면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리 준거나 기준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보편타당하게 뭔가 이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만을 지식으로 진리라고 봤다면 기존 전통에서는 이 존 듀이를 비롯한 실용주의 계열에서는 그거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든지 다 진리라고 그러니까 상대주의죠. 상대주의. 뭐든지는 아니에요. 근데 상대주의 진리관이라는 게 너도 맞고 나도 맞다가 아니에요.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그건 아니고 국장연합. 또 올바른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올바르냐 아니냐의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상황에 따라서 깡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책이 호모 루덴스라고 있었잖아요. 거기를 보면 사실 우리가 놀이라고 하고 되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잉여라고 배척되었던 것들이 실제로 굉장한 유용함이 있다라고 설명하셨다면 그것까지 생각하면 세상에 막 놀고 싶어하는 것조차도 어떤 실용성은 있는 그분에 의하면 듀이에 그렇죠. 의하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고요. 그렇죠. 네. 상대주의네요. 그럼 진리 상대주의. 그렇죠. 상대주의적인 입장이고 이 사람에 따르면 진리는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생활 속에서 내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듀이에 따르면은 지식이라는 거는 상기설처럼 우리 어떤 외부에서 떡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형성되냐면 내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뭔가 관찰하고 추론을 하는 거죠. 패턴을 찾고 그러다가 보면 가설을 설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검증하면서 지식을 형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때 SNS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보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들이 막 유난히 많이 발견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특징인 게 아침 한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딱 한 9시간, 8시간 네. 그것도 주중에만 집중적으로 등장한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뭔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정규직일 수가 있겠구나. 4대 보험이 되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식이 점점 발전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집에 인터넷이 없으실 수도 있지 그러니까 회사에서만 올리시고. 지식 획득 모형이 상기설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기설은
내가 선험적으로 뭔가가 원래 있었던 게 나한테 뚝 떨어지는 모델이라면 듀이의 관점은 점진적으로 내가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더 좋은 걸로 바꿔나가는 거죠. 네, 이런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진보주의 교육의 원리를 존 듀이가 주장한 걸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걸 구성주의적 교육이라 하는 그렇죠. 거예요? 맞네. 네, 맞습니다. 구성주의도 나중에 다 연결이 됩니다. 아, 예, 그건 좀 20세기 중후반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개념이라서 제가 뺐는데 다 연결이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식 자체보다는 문제 해결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지식 자체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워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진리가 불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식 전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아이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지 그냥 지식 전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 과정은 아이의 흥미와 욕구가 반영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동이 하고 싶은 것만 하라는 건 아니고 교육의 내용 안에 학생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학생의 관심과 흥미가 교실의 중심이다. 교사의 역할은 권위적인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고 조언자이자 어떤 조력자 역할에 국한되어야 된다. 또 학교는 협력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가르치려면 아이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학생의 자치, 토론, 협동이 강조됩니다. 지금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게 요즘 인기 있는 혁신학교라던가 뭐 대안학교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보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만 하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자기 실생활의 문제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자라던가 토론이라던가 뭐 자치 활동을 중시한다거나 아이의 흥미, 욕구를 존중한다거나 이런 요소들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재밌네, 그지? 뭐냐면은 민주주의 사회잖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인데 실제로 그 교육은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존 듀이가 굉장히 공격했던 부분이죠. 예. 예전에 그 인터넷에서 봤었던 아티클에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 뭐 노조를 결성하고 사용자랑 같이 계약서 쓰는 법, 계약서 쓰고 같이 논쟁해보고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사용자랑 노사 협상하는 거를 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모의 협상 한번 해보고 화염병 만드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모의 한번 가보고 한번 찔러보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의 유인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충격적이었는데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이 사람들도 다 진보 쪽으로 기울어져. 아닙니다. 어쨌든 아닙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교육관을 한번 마무리를 짓자면 이 사람들은 고정불변의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가치가 존재한다는 환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이런 지식의 전수보다는 아동의 고유의 개성이 잘 꽃 피어나는 것이신 거죠. 그러니까 아동의 개성을 희생하면서까지 가르쳐야 될 진리나 가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만. 예, 그래서 교육은 아동의 경험, 흥미,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교육이라는 거는 남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게 아니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경험을 반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가는 것.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 스스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민주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게 학교의 역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이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적합한 그 조력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아이가 맞습니다. 스스로 성장할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의 어떤 목적과 관련된 교육 철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하나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 이에 따르면 아이들한테 보편적인 진리나 가치 체계를 전수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사실 진리에 대한 두 관점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도 진리가 나눠지는 있는지 겁니다. 없는지에 따라서도 나눠질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입장인 거고요. 두 번째 입장은 그런 게 어디냐. 그냥 아이들 스스로 자기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게 아이들의 개성과 자율성을 좀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나가자. 이런 두 번째 이제 진보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존 듀이였나요? 네. 존 듀이? 네. 그분이 활동했던 시기가 정확히 언제예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그때 미국이 황금기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걔는 먹고 살만 했던 거야.
황금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황금기 1차 대전 후죠. 막 근데 그때 뭐 경제 위기도 있었고 네. 고난이 꽤 있었죠. 순간 근데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복 지수와 어떤 국가 경쟁력을 생각할 때 좀 불안편에서도 언급됐었지만 국가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사실 행복 지수는 낮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반면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형편없이 떨어지지만 예를 들면 일단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잘 교육되지 않았지만 행복 지수는 높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하향 평준화니 상향 평준화니 이런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일단 그 당시 미국은 일단 자원이 넘쳐나는 건 알고 있었을 거고 당시에 먹고 그렇죠. 살만 했을 거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자라고 하는 시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토대였던 것 같아요. 이거 비판이라든가 이걸 지지하는 건 아닌데 그게 나올 수 있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국가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도태되게 되면 주변의 선진국들이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국가 경쟁력이 높은 중국, 일본, 뭐 러시아, 미국이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개개인의 행복이 중요하다. 일단 뭐 말하자면 공대생 키울 필요 없다. 수학 교육을 덜 해도 된다라고 갈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통용되기 힘든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에서의 본질은 난 경제적인 환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얘기에서는 그 얘기는 사실 배제되어 있고 일단 가장 기본적인 교육에서의 두 가지 입장을 먼저 깡 선생이 일단 정리해 주셨는데 이거를 토론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제 토론인가요? 독실님께서 사실 자기 입장을 살짝 드러내셨는데 아닙니다. 저 고양이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요즘 한국도 혁신학교라던가 뭐 대안학교 이런 게 사실 진보적인 관점의 교육을 하자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네. 것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되는 입장이 뭐 흙먹고 자사고 만들고 그쵸. 뭐 예. 자율형 사립고 만들고 이런 입장인 건데 자율형 사립고의 반대가 혁신학교죠. 반대라고 보긴 좀 힘든데 어쨌든 그 진보 교육감들이 대안을 찾은 거죠. 이거는 줄이려고 하고 그쵸? 이거를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네. 자사고는 취소하려고 하고 경쟁력 떨어지는 특히 그런 학교들은 그렇죠. 입시 학원화된 것들은 없애려고 하고 혁신학교는 늘리려고 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걸로 우리 토론한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간단합니다. 주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의 올바른 인성 혹은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들을 좀 특정한 한 방향으로 좀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맞는 것이냐. 이게 이제 보수적인 교육관인 거고요. 아니다. 애들을 막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넣기보다는 아이들 스스로 자기에게 적합한 길을 찾아가도록 좀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진보적인 관점인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 예. 전통적 입장과 그다음에 대안적 입장. 예, 저는 기본적으로 빨갱이기 때문에 죽창을 좋아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진보적인 입장에 좀 서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난주 방송 들었을 때도 사실은 김도희님의 관점이 더 마음이 갔던 게 사실이고 오히려 수학교육 그 당연한 거고 뭐 필요한 거지라는 관점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동의를 못했던 게 제 기본적인 교육 철학이 이제 대안적 교육. 예, 대안 쪽에 쏠려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일단 깡 선생은 대안적 교육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 김도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 좀 말하기가 되게 문제적 존재. 교육에서의 문제적 존재. 근데 뭐 문제적 존재인가요? 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저 이거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렇게 그 깡 선생님이 정리해 주신 그 교육학 쪽의 흐름이 뭔가 저는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아. 그거야. 그렇다기보다 영상이 안 들어왔어 지금.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 뭐 그 개인이든 학생이 됐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개성이나 삶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합의한 게 반드시 전제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래서 이게 두 개로 이제 양분화되지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야. 그치?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의 어떤 삶의 문제나 개개인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보편을 배워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공교육에서 보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그러니까 둘 다 배워야 되는데 당연한 거죠, 그건. 네네, 맞아요. 근데 그럼 순서적으로 따지자고 하면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만약 보편에 대한 철학을 주입식으로 이해해가지고 나눠서 설명하면 보편 철학이나 보편 진리, 보편 개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순서가
어린 시절의 교육 과정이 아니고 후에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식으로 지금 따지면 적어도 고등학교 후반부터 아니면 대학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네. 이제 그러면 대안학교적인 측면으로서 토론하고 뛰놀고 자기 스스로의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보편 교육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철학 전공, 그러니까 철학으로 얘기하면 고교 과정까지는 뭐 철학에 대한 진리, 이론,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철학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냥 같이 서로 살면서 윤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친구들이랑 모여서 어떻게 살지, 사회에서는 어떻게 자기가 할지 이런 거.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행동해 보는 게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원리, 보편적인 거, 이론, 진리 탐구할 수 있는 건 이제 대학 과정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보는 근데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 대학 과정에서 그런 걸 배운다고 할 때 네네. 그걸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강요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하고 싶은 놈만 할 수 있게? 저는 당연히 하고 싶은 사람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요? 철학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건 진짜 그러면 폭력적이라고. 대안적 관점 맞네. 대안적, 그러니까 네. 순서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오케이, 고교 오케이. 과정만 논의한다 그러면 대안 교육이 우선돼야 된다 보는 거예요. 대안적 관점에서. 네네. 독실이는. 저는 사실 전통적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 게 아까 그 수학에서의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소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네. 제가 실수로 잘못 얘기한 거고 실제로 이공계열로 진학하게 될 학생들은 현행 교육 과정이 중요해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네네. 그럼 사실 원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공계 인력들이 실제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이제 농업 인구가 그렇게 했었다면 네. 지금 이공계 인력들이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해결을 하잖아요. 사실 맞는 말이죠. 그 인력이 30% 40% 가까이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들한테 그런 수학에 대해서 어려운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가서 흥미 생겼지 이제부터 순수 수학을 해보자면 이미 늦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면 교육의 시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인 경쟁력이나 이런 걸 고려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고려를 안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의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그거를 때. 고려할 때 스푸트니크 쇼크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푸트니크 쇼크요? 네, 스푸트니크는 뭐냐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네. 네, 이거 소련과 왜 좋아? 이거 죄송해요. 아니 하루키가 이걸로 소설 쓴 게 있는데 좋아해요. 이 인공위성으로 하루키가 소설 썼다고요? 소설 제목이 있어요. 뭔 내용인데? 되게 다 야한 심오한데. 소설이잖아. 그거. 장난 아니야. 그래요? 그 정도 뭐 야한 거 인공위성을 아니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스푸트니크의 연인? 네, 그거 봐봐, 있어요. 이거 다 야한 거네. 딱 봐도. 단편집인데. 그래요? 어쨌든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실제로 수학을 안 배워도 되는 학생들, 자기랑 관련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수학을 중요시하지 않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든가 혹은 대학 교육을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예?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건 거죠.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서의 특수 상황 하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을 나와야 사람고시를 받는 잘못된 사회 현상 때문에 그런 거지.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난 창업을 할 거다라고 한다면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경영 쪽을 전공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국의 교육에서의 문제가 되는 거지 보편 교육에서 일반적인 이공계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는 건 큰 문제가 없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오히려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4년제 대학을 일단 가고 보는 현실의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좀 이상하긴 해요. 그죠? 그렇죠. 전체의 80%가 대학을 가야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거긴 해요. 그건 이제 한국의 어떤 유교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보다도 이제 대학 자율화의 문제나 대학을 굉장히 많이 허용해줬던 그 시대적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스푸트니크 쇼크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57년 10월 4일 날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양, 예쁜 귀엽게 생긴 모양의 인공위성이 소련에서 발사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모양은 동그란 모양인가요? 동그랗고 이제 안테나가 4개 정도 달려 있어요. 그거. 그게 이제 무거워요. 83.6kg나 됩니다. 그래요? 김도인이랑 비슷하네? 그렇죠. 예. 그거를 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당연히 자신들이 앞서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소련보다. 그런데 얘네가 비밀로 하다가 빵 하고 터뜨린 거예요. 미국 과학자들과 소련 과학자들이 막 이렇게 놀고 막 학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딱 터진 거예요. 발사 성공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2호에 실렸었던 게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던 라이카라고 하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를 2호에 실은 거야? 네. 근데 이제 빡쳐가지고 미국이 이제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인공위성을 쏜다는 건 대륙간 탄도탄을 날릴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미 핵무기가 그렇지요. 있었고 네. 미국 본토로 핵무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소련이 먼저 있었는데 미국은 그 타격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긴급하게 이제
그 로켓을 진행을 시키면서 벵가드라고 하는 로켓을 2번 만들에 2번 다 폭발합니다. 발사 1초 만에 폭발을 해버려요. 완전 망신을 뻗치고. 그리고 이제 힘들게 익스플로러 1호라고 하는 걸 성공을 시킨데 이듬해 그게 5kg였어요. 5kg짜리를 궤도에 올려놓는 거고, 다르게 말하자면 5kg짜리 핵무기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널 맞출 수 있어. 그런데 소련은 이미 작년에 83kg를 올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8년, 1년 후에 3호를 쏘는데 스푸트니크 3호가 1.3톤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소련이 굉장히 앞섰었구나. 엄청나게 앞섰었죠. 그다음에 이제 미친 듯이 이제 미국이 그 아폴로 계획을 하면서 달로 보내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폴로 달 계획이 뻥이다. 라는 음모론도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죠. 이렇게 쳐졌었는데 어떻게 이겼냐. 뻥이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잖아, 우리가. 그지? 토론을 통해서. 자, 이거 다음에 한번 미스테리할 때 봅시다. 네. 근데 이 스푸트니크 쇼크가 사실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2가지 정도는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나사가 이때 설립을 합니다. 아하. 무조건 이건 우리 소련이 이겨야 되는 거야.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또 하나가 여기서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교육 철학이 변경됐다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존 듀이의 방법에 의해서 실제로 이제 열린 교육, 대안 교육, 그렇죠.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던 것들이 대세였는데,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그 열풍이 한번 분 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걸출한 대스타가 나타났어요. 존 듀이라고 이 사람은 국민적인 영웅이야. 그때 당시에 그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잖아요, 사실 말하는 것들이. 미국에 사실 사상가가 없잖아. 미국이 내세울 만한. 그 중에 거의 유일한 사람이 존 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김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미국의 열등감도 들어가네요. 예, 잠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교육 시스템 자체를 이제 열린 교육, 대안 교육, 인본주의적인 교육 이런 방향으로 많이 수정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이들한테 지식 전달식을 해요.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토론식, 아이들의 자치를 강조한다거나 교육 과정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놓는다거나 이렇게 다 바뀌어 나가죠. 당시 미국 교육 시스템이 이 위주였다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벵가드 폭발을 시켰죠. 익스플로러도 5kg 딸랑 올렸죠.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독일이 가지고 있었던 V2 로켓 전문가였던 폰 브라운의 힘을 빌려서 간신히 아폴로 계획을 이제 성공시키는 거예요. 아, 미국이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 있어서 만들 수가 없었구나.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원인을 찾는 거예요. 교육에서 많이 찾았어요.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그러니까 이거 기초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네. 우리나라 아직도 자기 로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뒤떨어졌냐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얘기한 거예요. 창의성과 개성을 준비하는 진보주의 교육이 다 좋은데 문제는 기초학문이 너무 뒤떨어졌다. 수학적인 거에서 애들이 수학을 못한다. 과학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력 저하가 있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그렇죠. 제기돼 왔었어요. 미국에서도. 연도를 보니까 존 듀이 아저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한 5년 있다가 스푸트니크 네. 그 로켓이 발사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교육에서 문제를 찾고 기초학문의 교육을 우선시해서 일단 이거 배워야 된다 니네. 이거 못하니까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냐. 그래서 본질주의 교육으로 변화했고 한국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 뭐 살아보지 않은 70년대 본질주의 교육을 했었던 이유도 맞다 맞으면서 이거 외워라 배워라. 그거는 했던 사실 게. 일본의 영향이 전 더 크다고 보고 일본의 있다. 어떤 제국주의 시절의 교육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어쨌든 독실이의 입장은 그래도 기초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점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의미가 것 같아요. 있다고 보는 예. 거죠. 그 네 견해는 뭔데? 그러니까 그게 자기 견해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독실이는 의미가 있다. 약간 이렇게 보면은 되게 굉장히 그 근대적인 과학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얘기를 나눠보면. 어쨌든 보편적이거나 기초적인 교육이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나마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었어요. 제가 스파르타에서 태어났었다면 네. 무조건 무조건 무기 교육을 받고 전투 훈련을 받았었어야 되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너무 저도 학교 가는 게 괴롭고 지옥 가는 거였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수학을 중요시하는 시대에서 그나마 그럭저럭 해내갔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운인 거죠. 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이 키왕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수학을 중요시하는 이 교육 환경 하에서 굉장히 학교 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하고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교육제도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풀어져 버리고 수학 난이도가 확 낮아지고 너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라고 풀게 되면 현실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독실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은 저도 그게 좋죠. 말만 들으면 뭐가 좋냐면은 일단 토론식 교육하고 그다음에 애들의 자발적인 특성에 따라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고 그거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것만 반복하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잘하는 걸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초기에 갖게 된 걸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렸을 때는 조금 내가 하기 싫더라도 강제적인 측면에서나마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교실이 개판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산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주변의 분위기가 공부하는 분위기였으면은 열심히 따라갈 학생들도 아무도 공부 안 한다는 게 좀 미안하지만 그런 분위기에 갖다 놓으면은 안 해도 되나 보다고 진짜 안 할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하향평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과 같은 한국 교육의 문제라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잖아요. 그렇죠. 네. 양적인 측면에서 과도하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애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두고 있잖아.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과 교육의 내용으로서 보편적 교육을 시키는 것이 지금 혼합해서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학생들의 수학 능력을 평가를 했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수학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한 것 뿐인데 그래서 대학 교육에 적합한가를 평가한 건데 이걸 갖고 너는 훌륭한 학생이야. 너는 패배자야. 이렇게 맞아. 가치를 집어넣는 게 잘못인 거지. 사실 그 수학 능력 평가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내용적으로는 수학이나 아니면은 보편적인 뭐 과학이 됐든 철학이 됐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시기가 어렸을 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짧아야지. 애들 9시에 뭐 등교시켜서 2시면 집에 보내주고 나머지에는 자율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환경은 경제적 측면이 마련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공부가 경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맞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양적으로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와 교육의 내용으로서 보편적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을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교육이 입시 중심의 경쟁 교육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항존주의 교육 이론가 중에 허친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럼 네가 말하는 교육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 했을 때 위대한 고전 읽기 프로그램 뭐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학생들 대상으로 했던 건데 우리 인류 역사에 쌓아온 중요한 진리들이 고전 속에 담겨 있으니까 뭐 일리아드 호메로스 일리아드에서부터 뭐 순수이성 비판 이런 고전들이 있잖아요. 이런 고전들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짜서 아이들이 그걸 직접 읽고 토론할 수 있게 만들어 나가자. 뭐 이런 주장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전통적 교육의 입장이 그렇죠. 굉장히 보수주의자고 교육 이념 중에서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니까 자꾸 시궁창이 되는 거야. 그렇지. 무한 경쟁을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고전이라는 게 고전 문학이라고 했을 때 옛날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도 고전이 탄생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잘된 명작을 얘기하는 거니까. 고전의 반열에 오를 만한.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밀란 쿤데라의 뭐 소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현대의 어떤 문학적인 성과라면. 지데널벳은 어떻습니까? 지데널벳은 고전의 반열에 이르. 발가락을 써서 고전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하는 게 꼭 경쟁 중심으로 막 애들을 문제풀이식으로 가르치자 이 주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쵸. 보수적인 교육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인성교육을 애들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인성교육이요? 예. 그러니까 고전적인 관점에 따르면 그러니까 혼을 내고 훈육하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민주 시민 사회에 필요한 덕목들이 우리가 합의할 만한 게 있다면 그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다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방법도 시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말대꾸 못하게 하고. 네. 그러니까 교육과정 자체도 그런 방식으로 꽉 짜여지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도덕 시간이 계속 가르치는 게 뭐 양보, 겸손 이런 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예. 저항하지 말아라. 뭐 이런 메시지를 은근슬쩍 주입하지 않습니까? 어른에게 양보해야 된다. 그렇지. 효도해라. 효도하고 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통일은 이루어야 한다. 그렇죠.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라면 이제 대안적인 관점에서 인성 교육을 하자 한다면 그런 거를 어떤 방향성이나 목표 지점을 탁 찍어주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주고 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번 해볼래? 학교 선생님이 너를 때리네.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맞고 있을 거니? 아니면 고발을 할 거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예, 그러니까 이 차이가 좀 발생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기존에 짜여진 커리큘럼, 특히 이제 학문 중심으로 짜여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조금 불만인 지점이 있어요. 너무 강의식으로 전달을 하려고 그러고, 물론 뉴턴이나 뭐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스로 깨우치게 하긴 좀 아는 건 좋아요. 아는 건 자발적인 좋은데,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예, 그걸로 참고를 할 수 있을 정도지. 저는 교육 과정도 조금 좀 다양하게 편성해보고,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에서도 아이들이 직접 뭐 발표 수업을 한다거나 토론 수업을 한다는 게 이게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실제로 해보면 개판이 되는 건 맞습니다. 발표 수업을 막상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뭐 뉴턴 관련해서 공동과제 발표를 시켰다. 그러면 발표 내용 자체도 틀린 게 엄청나게 많아요. 애들이 아예 이해를 잘 못하고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겠다. 예. 네. 아니면은 뭐 집중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놈도 있고 온갖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인터넷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렇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놈들도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미 정보화 시대에 뭐 이미 주어진 지식들을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건데, 그걸 갖다가 자꾸 외우고 암기하고 그걸 적용하는 훈련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는 이 친구들이 좀 더 능동적으로, 비록 그것이 틀린 것이라 하더라도 저는 그 틀리는 과정이 사실은 교육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학습하는 거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예요. 그걸 내가 인식했을 때. 수학 문제도 내가 뭐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 풀어보면 틀리잖아요. 그렇지. 그건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내가 못 봤던 측면이 있거나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틀리면은 막 틀린 걸 죄악시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자꾸 실수하고 틀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함정을 파. 예, 함정을 파. 애들이 자빠져. 중요한 건 진리가 아니라 문제 해결에 있다. 그렇죠. 저는 그 관점인 거예요. 수행평가를 아이들 스스로 자기 능력을 그렇지. 개발해 나가고 자기한테 어떤 소질을 찾아 나가고 이런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건 사실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좀 꿈 같은 얘기인 건 맞죠. 근데 실제로 요즘 초등학교는 그런 식으로 많이 변했죠. 맞아요. 초등학생들은 아예 평가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혁신학교를 좀 잘 옆에서 아시죠? 좀 봤어요. 어떻게 하시지? 옆에서 봤다고요? 옆에서 봤습니다. 아내분이. 아내분이 혁신학교라고 초등학교나 그래요? 이런 게 사실 되게 인기예요. 강남 8학군이나 이쪽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들이 이제 이사까지 가려고 혁신학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단원 평가 같은 거는 하는데,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객관식 시험으로 뭐 평가를 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학 수업을 진행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그 들이와 부피를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리터가 뭐 10 아닌가? 10cm가 맞습니다. 3개인가? 맞나요? 물 1리터가 되려면 부피 1리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0cm씩. 예. 그러니까 1리터는 10세제곱센티미터다. 아니, 죄송해요. 1000세제곱입니다. 1000세제곱. 10의 3승이니까. 예, 맞아요. 10의 3승이에요. 예, 100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1리터는 1000세제곱센티미터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걸 외웠어. 그쵸, 외웠죠. 예, 그러니까 1리터는 1000세제곱센티미터니까 10리터는 몇 세제곱센티미터냐? 이걸 막 푸는 문제가 나오고 이랬을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요 학교에서 수업하는 걸 보니까 애들한테 그 10cm짜리 상자를 만들게 시켜. 네. 가로 세로 높이를 갖다가 14짜리 나무 상자를 만듭니다, 아이들한테. 그다음에 걷다가 비닐봉지를 깔고 물을 부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1리터짜리를. 네. 재밌겠다. 예. 그렇게 애들은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싶을걸? 이게 뭐지? 시키니까 하라니까 뭐 하는 거지. 근데 애들은 그냥 노는 거지, 사실은. 야, 난 나무 만들자 하면서 막 나무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10cm짜리 걸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부어보고, 그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1리터네?
와 하면서 정말 그럴 그렇게 것인가. 하겠죠. 내 봉지가 찢어졌느니 찢어지지 않았는지로 이제 논쟁하면. 옆에 있는 애가 찢었느니. 얘가 봉지 찢었어요 이러면서 싸우고. 그렇구만요. 현실은 좀 시궁창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저학년이죠. 네, 저학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 자체가 아이들이 직접 그 지식을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네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리터는 1000세제곱센티미터다를 그냥 단순 반복 암기가 아니고 그 실제적인 그 원리나 과정을 갖다가 한번 뭐 실험을 하거나 뭐 체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체험을 해보라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존주의가 뭐 존주의의 실험 학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자기가 학교를 세워갖고 뭐 10년 정도 꾸준히 뭐 민주적인 방식으로 애들을 키워보고 한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 사람도 괜히 그 얘기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 체제를 우리나라도 이제 뭐 대안학교나 혁신학교에서 도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걸 보았을 때 저는 되게 긍정적인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그 실상을 정확하게 잘 모르지. 네, 잘 모르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은 혁신학교 하면 아이 그 영재학교처럼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체험 교육하고 실제 영재 교육을 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가면 내 아이가 영재가 될 것 같아. 이 느낌이 좀 있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인의 개성을 강조해야 되고 학생들이 뭐 다 타인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기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이념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져주기도 하고 수긍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겸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좋아하지. 실제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 주장 계속하고 그치, 막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길거리에 전단지 뿌리고 예? 시위 나가고 이런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중적인 것 같아. 성인이 돼서 내 동료들한테는 뭘 강요하냐면은 전통적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성장했던 되게 정제화된 인간을 기대하는 반면에 실제로 우리가 혁신학교에서 기대하는 인간상으로 성장한 아이가 내 옆에 있으면 어떻게든 짓밟고 없애려고 하지. 근데 이중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근데 다양성이라는 거는 내 다양성, 다른 타인의 다양성도 이제 인정해줄 수 있는 상태에서 공존 가능해야지 다양성이 유지되는 거지. 예. 최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독단, 이기적인 성향인 거지. 다양성이 함양돼서 교육된 학생이나 인재라고 보기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다양성이 함양된 학생들은 근데 예를 들어 어려서부터 혁신학교를 다니면서 다양성의 교육을 받고 다양성으로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네 의견만 푸시하고 이제 강요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다양성에 대한 인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가? 독선 그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통적인 한국에서는 예를 들면 상사가 말하면 그대로 그냥 불만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기본 전통적인 미덕이라고 보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한국 교육의 어떤 목표가 되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혁신학교라든가 이런 열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불합리한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상사라고는 하더라도 이렇게 뭔가 충돌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방법으로 키워졌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회사를 가게 되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야, 너 튀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를 동료들한테 들을 수 있겠죠. 이런 예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만. 실제로 그걸 들었어요. 이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기업들이 생각보다 미국의 이제 유학파 출신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의 교육 자체가 되게 열려 있고 대화를 중요하게 여기고 부당한 거를 위해서 얘기할 때 그거를 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탁탁 얘기할 수 있는 부당하게 야근을 강요하면은 나는 오늘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리 그거 하시듯이 미리 말씀하시던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쑥 가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모습일 수 있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그런 사람들을 원하지 않고 철저하게 한국 스타일의 사람들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맞아, 정확해. 근데 내가 비판하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화가 잘못된 거다. 기업의 문화, 관료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니까. 자기 자신도 그거에 동조하고 있잖아요. 내 주변에서 튀는 사람들이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을 나 자신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니까. 나만 그래? 저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거는 대안학교나 창의적인 인재나 뭔가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 보수적인 관점에 경도된 분들이 또 많은 것 같다.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그러지 않느냐라는 거.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저 같은 캐릭터는 많지 않죠. 예. 삼성맨 반항적인 캐릭터는 좀 환영받지 못하는 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교육 철학적인 주제를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당연한 귀결이고 교육 현장에서도 이 두 가지가 막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게 아니고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교육 과정을 고민하는 교육부 관료들이나 교육학과 교수님들, 뭐 사범대학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교육 과정을 짤 때,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느냐, 뭐 자율활동 시간을 어느 정도 주느냐 이런 걸 분배를 할 때 다 이게 고민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걸 주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도덕 시간, 사회 시간을 배치를 해서 시민 사회의 덕목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네. 그래도 아이들이 진로 탐구하는 시간이나 좀 동아리 활동이나 자율 활동하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다. 는 게 사실 요즘은 이게 대세로 좀 바뀌고 있죠, 점점. 그러니까 입시도 좀 많이 바뀌었죠. 예전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한 방에 가는 게 대세였다면 요즘은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뭐 동아리, 봉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평가에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다양한 것들을 보려고 그렇죠. 하는 사실 입학사정관 혹은 뭐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에서의 좀 변질돼서 그렇지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냥 공부만 잘하는 애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고 잠재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 뽑을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문제 하면은 사실은 이런 철학적인 토론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오늘 방송을 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다 현실적인 문제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나라 지금 입시 교육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고통받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뭐 국가 경쟁력은 어떻고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가 끝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좀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끔씩 했는데 아싸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서 그렇고 한번 정리를 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적인 이슈, 뭐 내가 내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낼 거냐, 뭐 혁신학교에 보낼 거냐, 아니면 특목고에 보낼 거냐 이런 거 고민을 할 때 아이가 명문대 합격 가능성 요게 하나가 유일한 판단 기준처럼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죠. 예, 사실은 저는 좀 더 폭넓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 아이의 미래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체 차원에서도 봤을 때 아이한테 뭘 가르치는 게 바람직하겠느냐, 응? 아이의 흥미나 관심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다 나는 좀 더 보편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나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고민이 된다면 저는 더 바람직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기 때문에 이 토론 주제를 사실 답이 없는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오늘 그래가지고 일단 교육을 우리가 2주 동안 나갈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번 주에 깡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분이 명쾌해서 좋았는데 전통적 교육과 대안적 교육, 보수적 교육과 그다음에 진보적 교육에 대해서 깡 선생이 나눠주셨고 우리가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토론을 우리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봤거든요. 예. 다음 시간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학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봐서요. 공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역할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다 많을 거예요. 다들 학교 교육을 한 15년 이상 다 받아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것들, 뭐 불만도 많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학교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학교로 들어갑니까?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네, 학교 교육에서 평등이 중요하냐, 아니면 효율성이 중요하냐, 뭐 아니면 대안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렇군요. 일단 그래서 오늘 교육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을 진행했는데 각자 뭐 한마디씩 한 다음에 오늘 걸 좀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일단 깡 선생이 너무 잘 나눠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교육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일단 전통적 교육과 대안적 교육으로 나눠주신 게 명료해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교육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유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경제적인 게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그걸 맞아. 그래서 꼭 대학을 내가 가지 않아도 그냥 내가 적성에 맞는 그냥 그 일을 해도 얼마든지 많이 먹고 살 수가 있다면 지금처럼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되는 약간 기형적인 사회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충분히 내 친구는 대학 안 갔어. 혹은 여기 실업계에 나와가지고 바로 취업을 하고 혹은 창업을 했는데 지금 잘 나가. 이렇게 했을 때 대학을 가지 않았다 혹은 못했다는 것을 가치를 두지 않고 정말 자기 적성 따라가는 세상이 온다면 이제 그제서야 본질적인 교육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고. 근데 제 뭐를 보냐면 IMF 이후로 학생들의 꿈이 되게 구체적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때는 뭐 예를 들면 과학자 꿈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운동선수도 있었을 거고 막 대통령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고등학교 1학년들부터 뭘 생각하냐면 이제 저는 공무원 할 거예요. 교사 할 거예요. 뭐 그다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의대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대기업 취직입니다. 대기업 꿈이. 취직. 이제 정말이에요. 아니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실제로는 중고등학생들 절반이 뭐가 되고 싶냐면 연예인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뭐를 생각을 하냐면 실제로 자신의 적성이 맞아서 하고 싶은 거면 괜찮아요. 특히 교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가르치고 싶어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때로는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고 적성에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공부는 더 잘하는데 사명감이 없는 제가 사실 공부는 더 잘하기 때문에 뭐 그런 자리를 꿰차게 되면은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구체적인 꿈을 갖는 것, 특히 그게 안정적인 것들, 공무원 위주로 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들고. 우리 사회 교육 문제는 사실 사회 경제적인 문제랑 너무 맞닿아 있어서 참 떼놓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준비된 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도인 어떠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교육에 대한 것도 되게 확고하고 그 학교를 이제 나오기 전에는 교육 쪽으로 이제 논문을 쓰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인간으로서 배워야 되는 게 뭐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있나 싶어요. 예를 들어 뭐 고전교육이다, 인문학 열풍이다라는 것도 저기 뭐 한 오랜 기간 동안 저희 한국에서도 이슈화되고 막말로 정말 고전교육이 중요한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고전이 삶에서 필수적이다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냐면 고전을 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전을 배워야지만 인간답고 삶으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정말 어떤 상황이 닥쳐서 세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고전을 단 한 권도 읽지 않고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삶이 무가치하고 이 사람들 정말 진실되고 뭔가 삶에 대한 진리를 모르고 사는 건가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제가 철학 전공에서 동양 철학이나 철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어려서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말하는 건 쉽죠. 왜냐면 저는 그걸 이수한 사람이니까. 근데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철학을 배우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학이 됐던 과학이 됐던. 근데 이게 있어야만 반드시 인간다운 교육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말하는 게 가능한가 싶어요. 요즘에 그냥 저는 좀 회의하는 과정이어서 사실 자기가 전공한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읽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자기 인생이 거기에 다 투여돼 있으니까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보물을 아니까. 그러니까. 난 아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배제돼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말 중요할 수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그게 더 폭력적이거나 강제가 될 수 있어요. 동의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김도희님. 네. 저 빨갱이의 세계로 교육 빨갱이의 세계로 오는 거를 환영드리고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김도인이 길이로만 따지면 우리 중에 가장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박사 2개지. 받지 못했나? 수료만 했어요. 네. 아니 맨날 가방이 땅에 끌려다녀. 얼마나 장난 아니다. 키도 큰데.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깡 선생님이 마무리해 주시면 저도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한번 김도희님 환영드리고요. 그러니까 저도 궁극적으로 목적은 이제 인간의 행복이 있잖아요. 뭐 교육이라는 걸 정의를 해보면 뭐 인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 변화의 종착역은 결국엔 뭐 인간 개인 혹은 사회 전체의 행복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복이 진짜로 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물론 최소한의 생존도 필요하지만 자기가 인생에서 좀 좋아하는 일 하면 즐거운 일을 찾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 또 나의 어여쁜 배우자를 만나는 게 있고 이거 세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직업 하나 찾고 취미 하나 찾고 아름다운 여자친구나 멋진 남자친구 찾고 뭐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의 교육이라는 것도
예,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그 취미 개발,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도는 알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학교가 너무 가기 싫었어, 나는. 오, 특이하네요. 너무 가기 싫어서 학교 막 잘했을 무단 결석한 것도 있었어, 몇 번. 무단 결석했지만 예. 잘했다, 성적은 좀. 그랬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계속 좀 대안적이고 진보적인 관점에 좀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우리가 현실적인 고민을 할 때도 좀 교육 본래의 목적이 뭔지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학이 진짜로 필요한 때가 가끔 있긴 있어요. 철학이 맨날 필요한 건 아닌데 어떤 문제를 고민하다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이를 대안학교로 보낼까? 그냥 특목고로 보낼까? 아예 애가 마이스터고 간다는데 애 뜯어 말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면 근본적으로 자기가 대답해야 될 지점이 있어요. 그게 아마 철학적인 문제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향의 가치 지향을 두느냐 이 문제인데 그럴 때 조금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려면 이런 거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유익했습니다. 네, 맞아요. 일단 오늘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교육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까지 교육 딱 한 다음에 새로운 걸로 넘어가야지, 그지? 그래서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교육 생각보다 재밌는데 한 12부작? 24부작. 24부작 길니까 12부작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